어플리케이션 파트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는 이제 실무 파트입니다. 우리가 실무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로 아시는 분도 여기 많이 있고 또 실제로 현업에서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독일 DIN에서는 실제로 응용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 이걸 좀 보시는데, 실질은 DIN에서 얘기한다기보다는 지멘스에 있는 어떤 기술을 여기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려서 우리가 내용을 좀 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책을 좀, 교재를 좀 봐주시죠. 여러분 책을 보는 방법도 좀 보셔야 되니까요. 5의 1이 업무용 건축물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기능적인 의미에 있어서 건축물을 접근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의 2를 보시면 콘크리트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요. 즉 PC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5의 3에 가면은 사무용 건물이 나오고요. 의료용 건물이 이렇게 쭉 건물이 나오게 돼요. 오늘 제 욕심은 사무용 건물 앞까지 가는 게 제 생각인데, 제가 힘이 안 들고 컨디션이 좋으면 쫙 가지만 또 힘이 나쁘면 한 페이지에서 중단할 수 있으니까 용기를 좀 불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어떤 환경이라든가 건축물의 전기 설비 환경을 보면 큰 이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국제 규격.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제일 문제가 기존의 설계를 HIV를 설계해 놨는데 HIV가 2.5 스퀘어까지만이 KS에 노미네이트 돼 있죠. 나머지는 기존 규격을 폐지를 하면, 이 말 녹음되면 안 되는데, 자동방으로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그럼 우리가 기존에 설계해 놓은 HIV가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결과가 돼요. 이게 여러분들 늘 스트레스를 받으실 거예요. 설계를 하시든 감리를 하시든 시공을 하시든 아니면 기타 엔지니어링 파트에서 무슨 일을 하시든 간에 이놈은 도대체 KS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느냐, 이런 사항을 늘상 걱정을 하실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기존에는 규격 그 기준이 뭐냐, 여기에서 최근에는 안전하면은 어느 정도로 안전하냐 이렇게 검토하는 파트로 전이가 됐죠. 그래서 지금 턴키라든가 이런 걸 하다 보면 제일 큰 문제가 안전이에요. 그전에는 계획성에 관련된 것을 가장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계획성에 관련된 것은 다 잘한다고 해놨기 때문에 변별력이 떨어져서, 제가 며칠 전에 광주 서구청의 턴키 기술위원회를 참여를 해보니까 올해 턴키가 좀 바뀌었어요. 기술위원들이 장점도 얘기해주고 단점도 기술하는 그런 방향으로 바뀌었고, 여기 지금 발주부서가 계실 텐데 발주부서에서 일일이 하나하나를 비교 검토해서 이 북으로 레포트로 만들어서 제공하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설계를 잘해야 돼요. 물론 거기에 근본은 돈을 내는 건설사에서 설계자들한테 좋은 제품으로 좋은 시스템으로 잘 해라,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제가 업무용 건축물을 기능적인 의미에서 보자고 얘기했는데 내용을 잠깐 보시죠. 여기도 보시면은 첫 번째가 표준이에요. 표준. 자, 그림 보지 마시고 책을 보세요. 표준. 표준은 유럽 표준이라는 걸 나와 있고 IEC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IEC가 국제규격에서의 지위가 최상위에 있다는 걸 아시죠? 그래서 IEC를 항상 얘기를 하고 있다. 두 번째, 건축물에서의 역할. 이것은 뭐냐면 수전에 관련된 사안이에요. 수전에 관련된 사안인데 여기 내용은 우리하고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수전과 배전에 관련된 것은 어때요? 각 국가에서 기준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 고압 수전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제 22,900서부터 사실은 수전을 하기 때문에 특고압 수전이 어떤 의미에서는 맞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일반 저압 수전을 하는 거와 특고압 수전을 하는 거와 명쾌한 차이를 아시죠? 여러분 여기 한전에 계신 분 계신가요? 한전에 계신 분이 나와서 설명을 해주면 참 편하게 할 텐데, 우리가 그 한전에 보면 공급약관이 있고 공급약관을 해석하는 그런 책이 있죠. 우리가 말하는 텍스트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저압 수전을 하는 것을 한전에서는 잘 안 좋아하는 것처럼, 좀 회피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회피한다기보다도 고특고압, 고압 수전을 하는 것을 권장하는 의미로 보시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한계가 또 뭐가 있어요? 초고압 수전하는 방식이 있죠. 그것이 우리가 흔히 100kg, 그 다음에 10MVA 이렇게 기준으로 하는데, 최근에는 몇 MVA까지 22,900으로 수전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렇죠. 4MVA까지 가능하죠. 4MVA인가? 15MVA, 40MVA네요. 40MVA까지 가능합니다. 40MVA까지가 한전에서 22,900 선로로 주겠다고 하죠. 다만 조건이 있죠. 이러이러한 조건이 맞아야 된다. 근데 도심에서는 대개 맞고 변두리에서는 잘 안 맞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를 해서 여러분 요 책의 진도에 나갈 때 꼭 넣어두셔야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가 초고층이라는 게 나왔어요. 제가 설계를 80년도, 81년도 초부터 했으니까 꽤 오래 했죠. 늘 생각하는 것이, 야, 초고층이라는 의미를 좀 잘 깨닫기 위해서 초고층 프로젝트를 해봤으면 좋겠다. 근데 말만 거론하지 이 초고층이 잘 안 돼요. 지금 이 지도를 잘 못 그리면 어떡하죠? 잘 못 그려도 할 수 없죠, 뭐. 이제 꼭 요새는 울릉도 독도를 꼭 그려놔야 됩니다. 초고층 프로젝트가 우리 저 수도권, 그 다음에 부산권, 그 다음에 울산권, 이렇게 이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상암, 잠실, 청라, 송도. 이것도 계획했는데 빠졌다고 하면 또 서운하게 생각하실 텐데, 대부분 여기에서 100층에서 150층 정도 되는 초고층 프로젝트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된다 하면서 여태 안 돼요. 그 오늘 된다니 10년쯤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부산의 롯데에서 하는 프로젝트, 제가 알기는 한 7, 8년 됐어요. 근데 아직까지 좀 중층부에서 잘 올라와 있지 않고, 우리가 말하는 울산 마찬가지고, 뭐 롯데 잠실은 저보다 더 여러분들이 매스컴에서 잘 아실 겁니다. 그렇게 좀 지지부진하고 있죠. 여기에 고층 건물이라는 의미를 이렇게 부여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능적인 의미를 부여를 할 때 고층 건물이라는 화두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여러분들, 자, 제가 표준, 건물 인입, 고층, 이 세 개를 말씀드렸는데 잘 정리하십시오. 자, 거기에서 여러분 고층의 의미가 뭐예요? 고층은 건축법에 나와 있죠? 고층. 11층 이상으로서 30m 이상이 되는 건축물. 이게 뭡니까? 고가 사다리차가 도착하는데 한계. 그것이 우리가 이제 고층이라고 정의를 했죠. 그럼 초고층은 얼마입니까? 자, 초고층 건물은 흔히 과거에는 30층 정도만 놓으면 초고층이다. 일본식 사고방식입니다. 여러분, 일본에서는 초고층 건축물 리스트, 초고층 건축물 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쭉 리스트를 한 거 보면 30층이 넘어간 건 다 초고층 건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저 한 50층은 돼야 초고층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미국의 컨설턴트하고 회의를 하다 보면 야 네가 한 초고층 건축물 몇 개 있어 그러면 대개 리스트 해주면 한 50층 넘어가는 것부터 해줍니다. 그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좀 통이 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대개 50층 이상을 초고층이라고 보고 최근에는 이제 더 이제 힘이 세져 가지고 야 그래 한 70층은 넘어야 초고층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보통은 한 50층을 기준하면 되겠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키워드상 초고층 건축물을 하면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적어도 한 50층 되는 건물을 기획을 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보세요. 전원 시스템입니다. 자, 전원은 공급하는 의미에서 보는 거죠. 이 책 자체가 전기를 공급하는 의미에서 쓴 게 아니라 전기를 받아서 쓰는 의미에서 나와 있는 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세요. 첫 번째, 주전원과 부하전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전원은 뱅크로부터 부하단에 공급을 하는 말단 분전반까지를 주전원 시스템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여러분 기존의 책에서 간선부 이렇게 얘기하던 거죠. 간선부. 그리고 두 번째 부하전원이라고 한 것은 바로 기존에 우리가 정의할 때 분기 회로선 이렇게 얘기하던 것입니다. 자, 정의가 되셨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간선과 회로선의 경계점까지를 서로 주전원과 부하전원으로 나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주전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전원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뭐죠? 간선이다. 아, 이건 간선을 얘기하는구나.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블락도가 이제 주전원입니다. 주전원. 그림 참 잘 그렸죠? 우리가 라이저를 그리면 우리는 건물에 거의 맞게 그려요. 근데 여러분 해외에서 도면을 이렇게 작업해 보신 분들은 되게 이런 형태로 도면을 그리죠. 그러니까 보여지기 쉽고 그것이 from to가 정확하게 보여지도록 하죠. 우리는 어때요? 가다가 쓱 없어지죠. 태웠어. 봐. 짝 A 끊어가지고 A는 뭐뭐뭐 이렇게 쓰죠. 근데 이 사람은 되게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그립니다. 처음과 끝을 다 보여줘요. 대부분이. 물론 장단점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대부분 이것을 우리가 주전원 즉 간선이라 하는데 자, 우선 내용을 조금만 보도록 하죠. 주간선. 이 책에서는 주간선을 대개가 여기 나와 있는 용어로 따지면은 모선 트렁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로 말하면 버스덕트입니다. 그 버스덕트 시스템, 즉 모선 트렁킹 시스템으로 주가 정의가 되어 있고요. 층별 간선과 배전반은 분전반으로부터 공급되는 형태가 뭐냐? 이것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는 이제 주로 이제 지금 지멘스가 전력만 핸들링하는 게 아니라 IT 분야도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통신 분야는 분리해야 된다는 것을 또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입상간선, 버스닥트를 얘기하고 있고, 네 번째가 비상전원과 UPS를 얘기하고 있고요. 한 장을 남겨보시면은 비상전원 공급에 대한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이제 보죠. 여기 보시면은 이 아래쪽에 있는 곳이 우리가 말하는 변전실이에요. 즉 스위치 기어 파트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각 층에 전기를 공급하는 분전반들이에요. 이제 사실은 여기 지금 노드가 돼 있는데 이건 노드가 아니고요. 사실은 통과해야 됩니다. 통과돼서 스위치로 이 모선에 여기서 연결돼야 되고요. 이 그림이 잘못된 게 아니라 원 그림이 잘못됐어요. 원 그림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요게 끊어져야 됩니다. 끊어져서 이게 단독 비상 모선이 연결돼서
독립 비상전원, 즉 우리가 말하는 소방전원으로 쓰고 있다가 필요시에는 절환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설명이 돼버렸네요. 요게 지금 일반 간선입니다. 그리고 요 발전기의 좌측에서 연결된 요것이 우리가 말하는 비상, 즉 예비 성능이 있는 비상간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바로 우측 발전기에서 독립적으로 쭉 가서 나온 것이 separated insulation require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독립된 비상전원입니다. 즉 여기에서 컨셉트로 보면 한 소방이나 뭐 그쯤 보시면 될 거예요. 우리가 법적으로 완전히 독립돼서 시설해야 되는 전원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블록도 설명 들으셨고요. 비상전원과 UPS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일반 부하의 추가로 특히 중요하거나 민감한 부하, 즉 이건 정전에 민감한 부하입니다. 즉 IT 시스템 등은 공급 시스템에 고장이나 결함이 있는 경우에도 전력을 공급받을 필요가 있다. 즉 uninterruptible를 해야 된다. uninterruptible를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의 정전 타임을 허용하느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그 차이가 순시면은 UPS라고 하고요. 어느 정도, 즉 한 20, 30초에서 한 40초까지를 견딘다. 이러면 우리가 말하는 예비성 전원, 즉 발전기로 공급되는 그런 전원이 되겠습니다. 이 비상전원 하면은 할 얘기가 많은데 조금 참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UPS 시스템을 해라 그러면은 무조건 회전형 UPS 아니면은 정지형 UPS를 갖다 놔요. 근데 그게 아니라 무정전화 시스템이라는 것은 무엇을 쓰든지 간에 그곳에 전기를 공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자, 저한테 제가 부하예요. 제가 부하인데 어떠한 경우라도 반하니까 좀 찝찝하다. 좋습니다. 반은 공급을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근데 지금 이분은 한전에서 전기를 공급하시고 이분은 발전기에서 공급을 하세요. 그런데 조건이 뭐예요? 저는 반은 항상 전기를 공급받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이쪽에 받아서 쓰다가 고장이 나면 이쪽에서 전기를 받으면 늦잖아요. 그건 무정전화 시스템이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전원을 쓰고 예비를 놓고 UPS를 놔서 UPS와 인터락을 시켜서 쓰다가 정전이 길어지면 어때요? 발전기를 넣어 쓴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UPS죠. 그런데 어쨌든 반만 살아 있으면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여기서 반을 공급하고 여기서 반을 공급받고 돌려. 발전기도. 그렇게 하고 인터락을 시켜둡니다. 이 한국전력이 고장이 났어. 그럼 얘 반이 이쪽에서 오는 게 돌고 있잖아요. 반 이쪽으로 쓰면 되죠. 그럼 반은 어차피 공급이 됐죠. 또 살다 보니까 말이야 발전기가 고장이 나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고치는 시간에 한전 전원을 반은 어쨌든 돌고 있을 테니까 반을 전환했으면 100%가 되죠. 이것이 이제 무정전화 시스템이고 우리가 지금 경기장 같은 경우에 여러분 고민 많이 하지 않아요? 저 고민 굉장히 했거든요. 야, 옛날에 황성웅 선수가 하필이면 골대에서 슛을 차려고 그러는데 정전이 되면 어떡하나. 전기하는 사람으로서 고민 많이 했는데 제가 월드컵 경기장을 한 2개를 이렇게 핸들링 하면서 무정전화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옛날에 우리 학회지나 이런 데 연재가 많이 됐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상전원이라는 것도 연구를 해볼 과제가 많고요. 여러분들이 하나의 어떤 과제로 삼아서 핸들링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과부하 및 과전류 보호장치. 자,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부하 보호기는 회로에서 항상 필요하다. 어디에 필요해요? 과부하 보호기는 부하의 가장 앞에. 그죠? 그 위치가 뭐예요? 그 부하에서 가장
그러니까 차단기하고 같이 연관져서 보세요. 가장 부하가 많이 매달린 곳이고 그곳이 가장 단락전류가 큰 곳이죠. 이곳에 과부하 보호기를 쓰고 단락 보호기를 쓰고 하는 곳이죠. 그래서 여기 과부하 보호기는 항상 부하에 늘 써라. 그런데 우리가 몇 가지 이제 예외로 안 써도 좋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참 그 일본 사람들이 대단한 게 우리가 내선 규정을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게 많죠. 일본 사람들은 대부분이요 미국 지향적이에요. 우리 내선 규정을 잘 보시면 상당히 NEC하고 아주 가까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탁탁 들어와 있는 것은 이 IC나 DIN과 많이 결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두 번째 보시면 고장 및 장애의 경우 예비 용량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면 적당한 예비 용량이 필요하다. 어디에 필요하냐? 현재 필요한데도 필요하고 앞으로 확장성이 있을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좀 얘기를 해놨죠. 이것이 선언적인데 우리가 각종 규정에 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9번째 분 병렬 케이블의 과보호. 병렬 케이블이 뭐예요? 저기까지 케이블이 아니라 전력을 100을 보내야 돼요. 전력이라는 것은 차원이 암페어하고 같죠? 우리가 전압이 등전압 회로이기 때문에 용량이 얼마냐 하는 것은 그쪽으로 보내는 전류의 용량과 같습니다. 이것을 흔히 그 애국책 보면 뭐 운반 용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똑같습니다. 그럼 저쪽에 가서 여기서 100이라는 것을 보내야 되는데 우리 물을 생각해 보시죠. 파이프가 50밖에 보내지 못하는 파이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파이프를 하나 더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100을 보내줘야 되는데 더 쓸 때 차단기는 어떻게 놓을까라는 거죠. 그 보낼 때 그 차단기를 만약에 쓴다면 어떻게 쓸 것이냐. 이 퀘스천인데 여러분 그 내선 규정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병렬로 도체를 할 때는 임피던스가 같아야 한다. 그죠? 그 얘기는 뭐예요? 길이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임피던스 같다는 게 뭐 똑같은 전기동 써가지고 딱 잘라서 쓰는데 집까짓게 같은 스퀘어에서 길이가 같으란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뭐예요? 모든 회로를 하나에 관해놓으라. 그죠? 만약에 RST 이렇게 있다면 RRR, SSS, TTT 이렇게 넣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RST. 만약에 세 개 병렬이면 그렇게 넣으라는 거죠. 그죠? 거기에 키워드가 있어요. 뭐야? 보호가 각각 된다는 거예요. 보호가 각각 된다는 겁니다. 그 의미를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번 허용전류. 이러다가 10페이지도 못하겠네. 자, 허용전류를 보시면 제가 회사에서 기술사들을 몇 사람 뽑으려고 면접을 봤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딱 와서 말씀을 하시는 분이래요. 제가 우리 사장님이 면접을 할 때 떨어졌대요. 아, 나는 아무리 봐도 잘 떨어뜨리는 사람이 아닌데 왜 떨어졌을까? 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허용전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라고 그랬대요. 나는 참 봐주라고, 그죠?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여기 허용전류 한번 여쭤볼까요? 어느 분한테? 떨리죠? 왜? 잘 안 돼요. 이상하게 내가 가장 가까운 곳을 정의를 못 해요. 우리가 여기 결혼한 분이 대부분이고 결혼 안 하신 분도 있겠는데 가장 어려운 사람이 가장 가까이 살을 맞대는 사람이 잘 어렵잖아요. 야, 어떻게 이렇게 평생을 살아도 내 마음을 모르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전기가 그래요. 느닷없이 그러면 우선 몸 푸는 김에 허용전류가 뭡니까? 혼자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죠. 글쎄 말이야. 하여튼 참 너 이상한 걸 나한테 묻는다. 그쪽에서는 그러고 나는 왜 대답을 못하니? 이러고 쳐다보죠. 그럼
이제 3명이 심판을 하니까 옆에서는 쟤들이 왜 저렇게 얼굴만 쳐다보고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허용전류라는 건 뭐냐? 그러면 허용전류라는 것은 어디에 쓰느냐? 어디에 써요? 물이 얼마씩 흐르느냐? 관이면 배관에 쓰죠? 우리가 허용전류하면 도체에 쓰이는 거 아니에요. 그죠? 허용전류라는 것은 도체가 전류를 운반할 수 있는 용량이죠. 그런데 제가 물을 때 그것만 얘기를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예, 그것은 도체가 전류를 흘릴 수 있는 용량을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그죠? 그거 여러분, 그 1교시에, 우리 기술사 문제 같으면 1교시에 10문제 중에 한 문제가 허용전류가 뭐냐?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야, 최소한도 반 페이지 이상은 써야 되고, 한 페이지 꽉 채우면 왔다다. 이렇게 우리 얘기하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도체가 전류를 운반할 수 있는 용량을 말한다. 그럼 한 줄 딱 써놓고, 야, 고민이다. 이러실 거 아닙니까? 거기에 뭔가를 찾아내야죠. 뭐예요? 허용전류라는 것은 도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것이 있겠죠. 이게 뭐예요? 도체의 저항성이죠. 도체는 이상하게 우리가 기계를 전공하지 않았는데 물 가지고 설명하면 잘 알아듣는데 전기 가지고 설명을 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근데 기계 하는 분들 설명할 때 전기 가지고 설명하면 잘 알아들어요. 그 희한해요. 어쨌든 좋습니다. 자, 배관이 있으면 이 배관에 쇠로 만든 배관이 있고 스테인리스 배관이 있고 구리로 만든 배관이 있다면 1번이 스테인리스 배관이 제일 물을 잘 흘릴 거예요. 2번이 아마 구리관일 겁니다. 3번이 철관이겠죠. 철관은 설상가상 좀 지나면 이제 녹이 슬어가지고 더 잘 안 흐를 거예요. 이게 바로 저항성이죠. 그거에 대해 설명을 해놓는 거죠. 그럼 어떻게 결론이 나와요? 아, 길이라는 게 나오겠구나. 도체의 크기라는 게 나오겠구나. 그죠? 그러면 설명이 다 됐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두는 것이죠. 이 허용전류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 허용전류에 대해서는 관련 국가에서 기준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IEC란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IEC 60364에 이 허용전류 기준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IEC에 나와 있는 허용전류는 그저 제시일 뿐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 60364라는 것은 거기 우리가 말하는 기술자들이 여러 사람이 내놓아 있는 것이 이렇게 가면 몇 %의 감소계수가 생기고 이렇다라고 협의를 해 놓은 겁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 놓은 게 있어요. 참고로 그 앞에 거하고 그 참고가 틀려요. 앞에 거하고 틀립니다. 그거 계산해 놓은 게. 왜? 거기 또 그렇게 설상가상 뭐라고 썼어요? 이것은 참고사항일 뿐이다. 이렇게 해놨죠. 즉 여러분들 책임이 막중하다는 겁니다. 막중한데 즉 뭐냐면 기준을 메이커가 생산하는 표준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뭐 전선회사가 여러 군데 있죠. 그 전선회사마다 달리 나온다면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앞에 요 가운데 계신 분이 설계자라면 설계자가 전선 나오는 데가 어디예요? 전선 나오는 데를 모르겠다. 어디예요? LS? LS 전선입니까? LS예요. 이분이 LS를 좋아하셔. 그래서 LS 카탈로그를 보고 설계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감독이야. 뭐 보고 하셨습니까? LS 산전 카탈로그 봤습니다. 여보세요. 그게 기준이 됩니까? 기준, 표준을 가져와세요, 표준을. 그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엔지니어는 각각 자기가 기준을 삼을 수 있는 건 삼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설계자가 말이지. 우리 사실 제가 설계 진짜 한 28년 했는데 마음대로 해본 게 없어요. 뭐 하면은 층층시야 걸러 올라가서
결국은 나중에 납품할 때 보면은 내가 이렇게 계획을 했던가 싶은 게 많죠. 꼭 해보고 싶은 것도 못 해본 게 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해보지 않을까요? 저는 해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늘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허용전류예요. 허용전류도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단락회로 보호, 그리고 차단, 회로 차단기의 사용, 선택성의 검토. 차단기를 보호협조를 하는데 뭐 위에 있는 차단기가 하고 아래에 있는 차단기가 협조를 해야 된대요. 협조하는 게 뭘 협조를 해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뭐 반환시 특성하고 뭐 단시간 특성하고 협조도 하고, 그죠? 이런데 가장 큰 협조가 뭐예요? 정확히 시간이에요, 시간. 더도 덜도 없어요. 자, 용량의 문제는 죽느냐 사느냐예요. 그건 OX 게임이고요. 차단은 얼만큼을 살리느냐예요. 엔지니어링은 뭐예요? OX 게임이 아니잖아요. 엔지니어링을 여러분 할 때는 OX 하면은 저기 초등학교 교과서에다가 이러면 나쁘고 이러면 좋고 OX 해놓고 설계하라고 그러죠? 그러면 거기다 놓고 설계 저보다 더 잘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왜 엔지니어링을 해요? 아직 그 경제성을 희생해서라도 이만큼 다 죽이자. 아니다, 요만큼만 죽이자. 아니다, 요만큼만 죽이자라는 것이 보호에 대한 것을 핸들링 해 나가는 거죠. 여기 안전공사 계신 분 계시지만, 안전공사에서 흔히, 서울 계신 분들은 좀 덜한데, 중부지방, 여기 중부지방 오신 분 있으면 큰일 나겠네. 그래서 되게 그래요. 아니, 이 차단기가 먼저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여기가 먼저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엔지니어는, 자, 이쪽은 상관없어. 여기서 떨어져가지고 전체를 꺼뜨려라. 이게 나는 우리 보호개전의 컨셉이다. 그럼 거기 떨어지는 거예요. 꼭 밑에서부터 떨어져서 사고 파고 범위를 줄여온다? 그것은 뭐예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최초에 여러분들이 지향하는 기술적인 목표에는 도달하지 않는 거예요. 기술적인 목표의 가장 큰 건 뭐예요? 경제성입니다. 자, A라는 분은 야, 나는 하여튼 최대한도 안전하고 최대한도로 사고 안 하면 부분별로 차단되게 해줘. 이런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야, 돈 없으니까 약간씩 한 번에 탁 나가고 고쳐. 찾으면 되잖아. 이러는 분도 있잖아요. 이것을 다양하게 만족시켜주는 게 자본주의잖아요. 너무 자본주의로 가서 좀 실망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이러는 것이 바로 이제 보호죠. 보호도 저는 좀 물론 전기가 넘어 자본 논리에 따라 가서는 안 되지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15번 보면은 비상전원에 관련된 게 나오고요. 다음 장 가겠습니다. 구조상 필요조치. 쭉. 자, 거기 가기 전에 이 그림이 하나 더 있어요. 이거 많이 보신 그림이죠? 뭐예요? 이게 나무가지식. 그죠? 이것은 평행식. 그죠? 하나가 하나의 모선만을 택하는 거. 이것은 백업 변압기 방식. 이렇게 하죠. 이거 우리 그 공부하는 책들에 다 있는 것입니다. 아주 친절하게도 노트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야, 웬만하면 TN 시스템으로 가라. 이렇게 돼 있고요. 이 책은 끝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TN 시스템 갔을 때 EMC가 걱정이 되면 TNS로 가라. 아주 양쪽에 공이 이렇게 났습니다. 우린 통 크게 그 TNS로 주로 가죠. 그 TNC나 뭐 TNCS나 이렇게 쓰는 데는 아마 없을 겁니다. TNS를 쓰는데 이렇게 우리 그 DIN 북에 보면 늘상 이런 말을 해놨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도 보면 이게 저거예요. 버스닥트. 여기 모선 트렁킹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수직을 모선 트렁킹을 씁니다. 그런데 버스닥트를 쓰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뭐 800A 이상을 버스닥트를 쓰고 또 뭐 이상을 쓰면은 경제적이고 뭐 1200A가 넘으면 버스닥트 무조건 써야 된다.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그거보다도
이 버스닥트는 뭐와 문제가 되냐면 내진성과 관련이 되죠. 일본은 내진력 협회 기준에 수직에서의 전력자재 버스닥트는 엄청난 검토를 하게 돼 있어요. 이 버스닥트가 흔들렸을 때 어느 정도일 때 끊어질 것이냐,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견딜 것이냐, 이걸 봐요. 집이 말이죠, 어떤 큰 빌딩이 있는데 빌딩이 조금 무너졌어요. 한 100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99층이 좀 무너졌어요. 그런다고 해서 뭐 건물이 다 무너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축물에 그런 어떤 사고, 붕괴든지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빨리 대피하는 거. 그죠? 빨리 어떻게 도망가게 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가장 원천적인 것이 전기래요. 전기 에너지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가 복구하고 사람을 대피시키고 구조하는데 가장 큰 것이다. 그래서 초고층 건물에는요, 건물 스스로가 해야 될 것은 극히 드물어요. 여러분 지금 방제 규정을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 피난층이 어디입니까? 옥상이에요? 피난층은 무조건 땅하고 연결된 데가 피난층이에요. 무조건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옥상에 피난하면 살겠어요? 이번에 용산 참사 보세요. 옥상에서 죽지 않습니까? 옥상도 그렇게 크게 안전한 곳은 아닙니다. 내려와서 도망을 가야죠. 그런데 초고층이 되면 어떻습니까? 아유, 밑에까지 내려오다가 뭐 세월 다 가죠. 100층에서 1층 내려오면 얼마나 걸릴까요? 100층 4m 잡고 400m 계단으로 내려오면 그거에 5배 보고 4, 5, 2km 2km를 딱 뛰어오면은 글쎄요, 한 10분 빨리 뛰어도 한 20분 30분은 걸리겠죠. 거기에다가 뭐 먼저 가자커니 뭐 하면은 2시간 서너 시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인위적으로 되지 않는 것이죠. 제일 좋은 것은 뭐냐? 전기가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 집은 좀 그러네. 집도 마찬가지예요. 집도 안방이나 거실 빼고, 여러분 뭐 화장실이나 이런 걸 꼭 낮에도 전등 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근무하실 때 전등 안 켜고 근무됩니까? 아무리 나무로 창을 낸 건물이라도 조명이 있어야 되죠. 밤에 여기 조명 없으면 안 되죠. 여기 꺼졌어요. 그러면 대피되겠습니까? 잘 안 되죠. 그래서 모든 우리가 말하는 기준에 보면 기준의 근본에 뭐가 있냐면 전원에 대한 기반 확립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가 이 모선 트렁킹 얘기하면서 좀 잔소리가 길어졌는데 이것이 바로 버스닥트입니다. 자, 버스닥트는 구성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반듯하게 나가는 피더, 그다음에 그거를 인출해 쓰는 플러그인도 두 가지죠. 플러그인 꽂아 쓰는 구멍이 있고 홀이 있고 그걸 인출해 쓰는 플러그인 박스 또는 플러그인 스위치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플러그인으로 빼낼 수 있는, 즉 250A를 초과하면 차단기로 꺼내질 못하고 선로로 꺼내죠. 그거를 탭오프라고 그러죠. 이게 바로 구성 요소인데 그런 것도 참고적으로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여러분이 조사를 하셔서 검토를 하셔야 되는 그런 사안이다. 자, 두 번째, 구조적인 조치로 가겠습니다. 자, 여긴 좀 빨리 지나가 가지고요. 또 있나? 여긴 다음 겁니다. 구조상 보면은 공간 조건과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스페이스예요. 전기에 관련된 실은 스페이스가 넉넉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넉넉해야 되냐. 그냥 여기 보면 아주 넉넉해야 된대. 참 좋습니다. 좀 아주 넉넉하게 해주세요. 여기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해야 될 게 있죠. 장비의 반입 반출, 그 다음에 차단기의 적출, 그 다음에 대용량 기기의 아웃, 드로우 아웃. 자, 여기서 차단기를 드로우 아웃 했는데 뒤에 변압기 뜨거워서 문 열어놨어요. 그래서 드로우 아웃 하다가 변압기에 닿아서 죽었다. 그럼 무지하게 억울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똑같이 전기하는 사람끼리.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굉장히 안전하게 해라. 주로 우리는 그러죠.
자, 이걸 꺼내다가 넘어져도 안 닿게 해라. 이게 얼마야? 한 2m에서 2.5m는 최소한도 떼어라. 그래서 우리 설계할 때 보통 2.5m 정도 합니다. 그럼 감독이 그러죠. 여기 뭐 탁구대 2개 놓을 거냐. 그러면 이제 조금 줄이고 자꾸 이렇게 해서 한 2m 이상은 확보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 기술 기준에 보면 1.5m. 그죠? 그 다음에 벽과 사이에서는 뭐 0.5m. 측면과 측면 사이는 0.5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건 큰 의미가 없고요. 여기처럼 넉넉히 뛰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직 덕트와 케이블 루트, 내화 등급, 앵커 레일, 반입 통로, 건물 접지, 등전이 본딩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요. 건물에서의 반입 통로, 이 7번은 한 번쯤은 정리를 해보시죠. 이건 뭐냐면 여러분 건물이 대형화되고 고층화되면 변압기 지금 말이죠.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진 건물 혹시 관리하고 계신 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참 재수도 웃게 25층짜리 건물에 25층의 변압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호텔 같은 경우에 호텔은 변전소를 한 군데를 안 둡니다. 아마 일본이나 미국에서 설계 왔다면 변전실을 분명히 2개 뒀을 거예요. 왜? 호텔은 뭐 호텔 뻔하잖아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으면 영업을 최소한도 4분의 3을 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 인테리어 개보수 할 때 다른 데 영업해야 되고요. 여기 할 때 다른 데 영업,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변전소를 항상 아래와 위에서 공급하도록 해요. 그래야지 변전소도 보세요. 요거 바꿀 때 여기서 바꿔다 다른 거 잘못 건드려가지고 그냥 왕창 나갔다. 그러면 제일 먼저 사표 내는 사람이 전기 담당자잖아요. 이런 억울한 일을 피하자.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2군데 놉니다. 대부분. 그런데 한 20년 지나서 여기서 내려야 돼. 근데 처음에 호텔 질 때는 주변이 좀 괜찮았어요. 그래서 뭐 여기서 다름에서 내도 됐는데 아니 나중에 집 건물 다 져가지고 여기도 건물 다 들어섰네? 내릴 방법이 없어요. 이런데 저 많이 봤어요. 어떻게 내렸을까요? 여기서 변압기? 여기 분명히 여기 관리하시는 분들 중에도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얘기가 나와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게 해야 된다. 반드시. 여기 전기 설계자들의 책임이에요. 사실 여기 관리하시는 분들이나 좀 억울한 건데 설계하는 분들이 이걸 해야 돼요. 분명히 여기는 뭐가 있냐면 액세스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즉 관리용 엘리베이터가 있고 관리용은 비상용으로도 씁니다. 이 비상용은 화물용 겸용하죠. 우리 참 겸용 좋아하잖아요. 겸용해요. 화물용 대개 몇 톤 씁니까? 잘 모르겠죠? 보통 1.5톤 씁니다. 근데 1.5톤짜리나 2.5톤짜리나 값이 똑같아요. 자, 2.5톤으로 써주시면 750kg짜리 변압기까지 움직이는데 지장이 없어요. 750kg 넣고 사람 한 1,000명 태워도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소리 내면서 가면은 뭐 1000kg도 가능할 거예요. 저 1000kV짜리도. 그러면 어때요? 자, 여기가 만약에 변전실이라면 변전실 앞에서 끌어내려서 엘리베이터, 즉 화물용 엘리베이터까지만 도비가 되면 도비는 별로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죠? 뭐예요? 양중. 양중이 되면 여기서 엘리베이터 타고 나와서 되게 호텔 로비나 이런 데는 1층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아주 훌륭하게 이렇게 나갈 수가 있죠. 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엘리베이터 기본으로 할 때 화물용 엘리베이터는 2.5톤 이상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도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엘리베이터를 특히 고민해서 해라. 그 다음에 건물 접지는 여기 내용 자체는 등전이 본딩이에요. 우리가 IC나 DIN의 기본 사상은 뭐냐? 등전이 본딩이다. 등전이 본딩의 의미는 뭐냐? 건물 내 전위를 갖게 한다. 그럼 건물 내 전위를 갖게 할 수 있느냐? 못하죠. 못하죠. 왜 못해요? 여러분 여기 전위하고 요 위층 전위는 같을 수가 없어요.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같게 하는 것은 뭐냐? 기기와 기기, 우리가 말하는 접촉할 수 있는 기기와 기기는 같게 하고 접촉할 수 있는 사람과 사람은 같게 하고 접촉할 수 있는 장비와 장비는 같게 하자는 것이 바로 등전이죠.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수술실이에요. 여러분 의료용 접지를 한 번만 해보면 이 등전이 접지가 바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의료용 접지를 꼭 한번 정리를, 이것도 뒤에 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제가 하게 되면 정리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9번은 똑같은 얘기죠? TNS 방식으로 해라. 그 얘기를 여기 계속 하고 있습니다. TNS 방식으로 해라. 선 하나 더 써라. 우리 봐서는 미국 사람들이 좀 째째한가 봐요. 접지선하고 중성선은 미국 사람들이 같이 많이 쓴다. 근데 우리는 잘 안 쓰잖아요. 화끈하게 우리는 분리시키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안 시켜도 TNS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하전원 시스템. 우리가 말하는 회로선에 관련된 게 나오죠. 자, 층별 분전반. 너무 기본적인 사항만 했는데, 여기 각 공급을 해서 변경하는 것은 층별 분전반이다. 즉, 모선 트렁킹이 와서, 여기 좋네. 이거 그냥 그림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분전반 위치예요. 여기 2번이 비상이고 1번이 이제 일반 전원인데, 이 비상은 생략했다고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림을 그려놓고 닦았어. 생략한 걸 화끈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판넬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판넬이에요. 판넬이 있고, 여기에서 공급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즉, 요 분전반에까지 오는 이것을 우리가 말하는 전원 측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쪽을 이제 우리가 말하는 부하 측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하 회로 측의 그 사이에는 바로 이런 분전반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다. 집중 배전 방식과 분산 배전 방식. 여기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것은 집중 배전 방식입니다. 자, 집중 배전 방식 한번 보시죠. 768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중앙에서 집중해서 배전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영역이 현재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에서. 그럼 이 결론은 뭘까요? 야, 이거 굉장히 복잡하다. 이 책에 보면은 은근히 편드는 데가 있는데, 이것도 좀 분산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분산하는 걸 생각을 하고 있냐면, 2번에 보면 인스타보스라는 EIB 시스템, EIB가 뭐냐면, 유럽 건물 자동화 표준이에요. 그죠? EIB가. 유럽에서 표준을 만들어놨는데, 이게 뭐냐면 인스타보스예요. 지금 이 DIN을 주로 핸들링한 이 지멘스에서 인스타버스 시스템을 최초로 제안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인스타버스를 쓰면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다. 자, 여러분 이렇게 집중해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집중을 할까요? 자, 두 번째 보십시다. 이거 보면은 간단하잖아요? 자, 여기에서 분전반 하나 있고 여기 분전반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물론 뭐 상징도인데 노출된 건 아니고 실제는 뭐 액세스해서 넣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간선이 얼마나 간단해요. 그럼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야, 이거 컨트롤하기가 복잡해. 자, 이것은 여기 한 군데다 다 몰아놓고 여기서 센서 옆에다 놓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 여러분 흔히 예전에 그 자동 제어할 때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나와 있는 시스템, 최초의 시스템 보면 분전반 옆에 터미널 유니트, 우리만 제어반 하나를 또 쫙 놓고 하잖아요. 그런 곳에서는 만약에 이런 시스템이라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분전반 옆에 또 분전반, 그 옆에 또 분전반. 분전반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설치되잖아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얘는 하나, 둘. 제어까지. 간단하잖아요. 그랬는데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거기에 제한된 게 두 번째 말은 EIB 시스템이에요. EIB 시스템은 꼭 등록 상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유로피안 표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럽 기준이 국제 기준으로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 IC 기준하고 우리가 흔히 아는 NEC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IC는 주가 뭐냐면 여러 나라에서 연합을 해서 맺는 거기 때문에 주로 선언적이에요. 야, 좀 안전하게 해. 그럼 안전하게 하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야, 각자 말이야. 각자 나라에서 안전하게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은 어때요? 안전하게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어떻게? 전선은 어떠한 경우는 이렇게 써. 그래서 테이블이 나와 있어요. 1m 그러면 아메리칸 와이어 게이지로 얼마, 50m 하면 얼마, 이렇게 해서 딱 계산이 나와 있어요. 왜? 여러분 보세요. 엔지니어한테 못 맡기는 거예요. 엔지니어가 계산해 보세요. 하나를 덜 쓸 수도 있고 하나를 더 쓸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때요? 실수를 해가지고 반토막을 쓸 수가 있잖아요. 이것을 사전에 아예 그 싹을 자르는 거예요. 이게 말하는 국가 기준이에요. 미국의 국가 기준입니다. 즉 IEC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미국에서 국가 기준도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통합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KEC를 작업을 하고 있죠. KEC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작업을 한 2년 하고 있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세계의 모든 것이 다 들어와 있잖아요. 체계도 그렇고요. 기준도 그렇고 좋은 것도 다 들어와 있고요. 나쁜 것도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그 이해관계에 따라 잘 안 돼요. 만약에 이쪽을 편을 들면 이쪽 업체가 내일서부터 못해요. 이걸 하면은 이쪽 업체가 내일서부터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40W 형광등 하나를 없애는데 진짜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 분명히 재료도 많이 들고 가스도 많이 들고 형광물질도 많이 들고 전기도 많이 소비돼요. 여러분 옥트론 램프 처음 나온 게 거의 한 15년 20년 됐을 거예요. 32W. 그게 전기 소스 소비 전력 계산하면 30W밖에 안 먹어요. 32W짜리가. 전자식 안전기화가 어떤 건 28W 이렇게 먹고요. 40W 형광등 전자식 안전기가 아니라 무슨 안전기를 써도 그건 다 50W를 넘게 먹어요. 그러면 우리가 누가 생각해도 국가에서 표준으로 이걸 딱 삼아야 되는데 이걸 하면 이쪽에 있는 우리나라의 그 많은 회사가 문을 닫잖아요. 그래서 그걸 서서히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된 회사들이 이쪽으로 왔을 때 중단을 한 거죠. 그래도 몇 개 아마 문 닫았을걸요? 지금 똑같은 결과가 또 빚어졌어요. 뭐예요? 더 작은 램프, 더 슬림화된 램프 나오죠. 또 뭐 있어요? LED 램프 같은 것은 표준을 벌써 몇 년째 못 만들고 있잖아요. 왜? 이거 뭘로 표준을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3월 달에 케이스가 된다는데 한번 기대를 해보죠. 뭔 얘기를 하다가 거기까지 갑니다. 하여튼 EIB도 마찬가지예요. EIB는 유러피안 표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이런 거부감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EIB를 직접 우리나라에서 핸들링하는 것도 있고요. 우리 지금 대부분의 컨트롤 회사는 이 부스에 기반한 컨트롤은 다 EIB 컨트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스랜에 기반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집중분전반에 인스타부스 EIB를 썼을 때는 어떻게 해라라는 것이 나와 있고,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고, 뒤에 이제 분산 배전을 보시죠.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이제 분산 배전인데, 자, 분산 배전을 보시면, 최근에 대형 건물은이라고 시작을 하죠. 이건 뭐냐면, 우리가요, 여러분이 만약에 건물을 지시잖아요? 그러면, 한 500평쯤 지시해도 여러분은 최근에 대형 건물을 나는 발주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 분산 방식이 이제 기본이 되는 겁니다. 이건 왜 되느냐? 맨 뒤에 세 번째 인스타부스가 나오고 두 번째 유연성이 나오는데요. 자, 우선 보시죠, 뭐. 분산 시대 배전 시스템이 이게 아주 적합하다. 이렇게 아주 결론을 내리고 있고, 여기 보면 부하의 짧은 케이블이 배전되고, 그 다음에 화재 부하가 감소된다. 이 화재 부하 얘기가 나왔는데, 왜 파이어로드? 전기는 불 끄는데 없어서는 안 될 에너지원이죠. 소방에서 전기를 주고도 안 노는 이유가 뭐냐? 전기 없으면 소방이 안 되는 거예요. 뭘로 불을 끄겠어요? 뭘로 문은 뚫을 것이며 무엇으로 가스는 살포할 겁니까? 그 에너지가 다 전기로 가는 것이다. 즉 펌핑이 되고 팬을 돌려서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전기를 소방서 가보면 화재 1번 전기 때문에 났다. 그러고 써놓죠. 2번 전기 때문에 났다. 3번 전기 때문에 났다는 거 다 합치면은 이게 다 한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좀 그 미상인 것은 전기 화재로 많이 돌리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만은 세계적으로 전기 화재가 많습니다. 저거 한 40%까지는 아마 전기 화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통계로 보면 한 60%가 넘을 텐데. 그런데 화재 부하라는 건 뭐냐면요. 자, 여기 분전반이 있어요. 분전반이 여기 회로가 100개가 있어요. 또 어떤 건물은 여기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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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가 있어요. 자, 여기 100개가 모여있는 것하고 10개, 10개, 10개 분산되어 있는 거하고 어디가 과연 화재 날 우려가 가장 높을까요? 화재라는 건 이런 거잖아요. 만약에 케이블 하나가 문제가 됐을 때 그로 인해서 모든 곳으로 파급되는 게 화재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전선 많이 안 태워, 여러분 집에서 전선 다 한두 번씩 태워 잡수셨잖아. 그런데도 지금 나는 전기 화재하고는 무관한 사람이야 이러고 지금 저 쳐다보고 계신데 여러분 집에서 분명히 전선줄 한 번씩 다 태웠어요. 다림질하다가 코드라도 태웠고 난방기 틀다가 그 콘센트라도 한번 팍 태웠고 저 선풍기 다 안 태워보시면 양심적으로 한번 손 안 넣어보세요. 저도 몇 번 태웠기 때문에. 그죠? 다 있어요. 손드시면 한 분 계십니다. 그런데 화재가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이게 전선이라든가 이렇게 전기가 흐르는 도체가 모여 있으면 그것이 전기적인 화재 부하가 집중되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화재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은 완벽한 분산이에요. 완벽한 분산이 되면 어떠냐? 여기서 만약에 한 군데서 문제가 생겼다. 그럼 거기에서 국소적으로 문제가 되고 맙니다. 저기에서 문제가 생겼다. 저기 문제가 생기고 말아요. 근데 그것이 모여지면 화재가 커진다. 이것이 화재의 집중성이에요. 물론 이렇게 세 등분은 나눈다 그래서 얼마나 떨어질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제 여기 저도 이제 강의를 많이 듣거든요. 강의를 들으면 이게 도대체가 어디에 들어가느냐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앞에서 교육을 하는 사람은 자기 오늘 해야 될 커리큘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웬만치 들린 다음에 이렇게 쭉 갑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 지금 분산 배치에서 화재, 파이어로드가 적어진다, 감소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여러분 지금 건물 관리하고 계신 분들 아마 EPS 생각만 해도 아주 짜증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 뭐만 늘어나면 갖다가 꽂아, 그죠? 계속 꽂아요. 근데 나중에 이게 죽었나 살았나도 몰라. 이게 게이지 대보고도 이게 지금은 안 통하는데 혹시 살았는지도 몰라요. 이러고 이제 못 뽑죠. 꽉 차요. 나중 되면 이게 도대체가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문제예요. 유연성이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적 이게 유연성이 확보가 된다는 거죠. 분산 배치형이. 이것이 뒤에 가서 이제 EIB 시스템이 나오면 더 자세하게 얘기가 됩니다. 자, 인스타버스 EIB가 있고 아주 간단하다고 돼 있어. 여기 보면 앞에는 뭐 구구절절이 야, 집중해도 우리 쓸 수 있어.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는 EIB가 아주 간단하게 적용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돼 있어요. 자, 분전반의 설치. 그래서 이것은 아무 데나 대도 된다. 작아지니까. 극단적으로는 이렇게 합니다. 이게 이제 건물이에요. 건물에 만약에 그냥 가정을 하죠. 여기가 코어다. 여기가 샤프트가 있어요. EPS. EPS 하나, 두 개. 그렇게 건물 크다고 생각해야 되니까. 이랬을 때 이게 아세스 플로어나 레이지드 플로어 하면 여러분 여기서 다 이거 놔가지고 어떻게 해요? 출발. 전부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죠? 다 일로 가겠죠? 이렇게. 여긴 이렇게 가겠죠. 복잡하죠? 트레이, 레이스웨이 놔서 가도 복잡하죠? 그거 어떻게 해요? 사실은 통신이 더 약속 빠른 거죠. 이게 이제 이쪽에 뭐가 있어요? 팬코일 유닛 있잖아요. 팬코일 유닛이 있는 데 있고 없는 데 있고, 있는 데 있고 없는 데 있죠. 가짜가 있고. 이 가짜 부분을 전부 샤프트로 쓰는 거예요. EPS로.
그냥 스페이스로 쓰는 거죠. 엘렉트리컬 스페이스로. 여기다가 분전반을 다 넣어요.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렇게. 회전해서 이것을 묶어서 간선으로 어느 한 곳에서 올려서 가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여기에 전기가 더 필요해. 그럼 어때요? 얘한테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바로 연결하면 돼. 가까운 곳에. 간단히 여기 보면 오죽하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천정 속에도 빈 곳에 차단기를 둘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주 소형 분전반으로 가도 된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우리가 분전반 하면 생각하는 게 뭐예요? 대피할 때 빨리 꺼야 된다. 그죠? 대피할 때 빨리 차단기 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차단기 안 내리면 어때요? 여기 가서 내리지? 자, 여기서 차단기 복잡한 거 골라서 내리나? 여기 가서 그 뭐 아니면 또 내리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뭘 생각하냐면, 분전반이 여기 만약에 이렇게 많이 있다. 방마다 하나씩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는 뭘로 가요? EIB 시스템으로 제어를 하는 거예요. 즉, 자동 제어로서 제어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 설명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는데 우선 제일 먼저는 이제 덕트로 갑니다. 덕트라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이 사람이 만든 이 기계, 장비, 가구 이런 건 비슷해요. 사람 여러분 혼자 다니기 싫어하시지 않습니까? 혼자 다니는 사람을 애톨이라고 그러고요. 그렇게 싹 바람직한 인간상으로 잘 안 봅니다. 그분은 대부분 인류 역사상 큰 전환을 맞든지 아니면 그냥 무명으로 쓰러지든지 둘 중에 하나죠. 대부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좀 맞는 사람끼리 이렇게 모여서 살죠. 바로 전선이라든가 이런 케이블을 모아서 쓰는 것이 덕트예요. 그럼 모아진다는 의미는 뭐냐면 많은 양을 보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하나 보내는 것은 큰 문제를 안 둬요.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기 장비 하나하나 배선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왜? 그 장비가 그것을 설계할 때 나는 어느 정도가 필요하다고 미리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많이 보내느냐가 관건이고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이 모든 것 다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덕트는 여기서 한 멍에 그냥 싹 끝낼 겁니다. 자, 이 바닥이 뭐냐면 플로어 덕트 시스템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우리가 말하는 플로어 시스템이라고 그냥 하는 겁니다. 덕트예요. 여기 지금 보여지는 것은 플러시형 덕트입니다. 참고적으로 여기 매입형이라고 나와 있는 건 다 플러시형 매입인데 유럽보다 확실히 우리가 통이 크다는 게 제가 좀 이 책을 이렇게 보면서 증명이 됐어요. 우리처럼 화끈하게 매설하는 덕트는 유럽에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마감면과 덕트면이 일치되게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표준이에요. 그걸 보통 플러시 매입형이다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자, 그건 뒤에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자, 여기 7, 8이라고 있죠. 여기 7 보면 실 타입 덕트와 다도 덕트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실 타입 덕트라는 것이 바로 기기용 인출 덕트예요. 벽에 우리가 여러분 학교 같은 데서 왜 실험 장비 하려다 보면 옆에다가 덕트가 되는 게 실 덕트라고 해요. 이 다도 덕트는 뭐냐면 여러분 버스 덕트를 인출할 때 차단기로 인출하는 한계가 있다고 그랬죠? 그건 뭐예요? 안전한 한계예요. 그거 우리가 보통 250A라고 그래요. 250A짜리는 플러그인으로 얘를 꽂을 때 아예 플러그인 박스에 차단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전합니다. 그런데 그게 넘어가면 어때요? 차단기를 달 수가 없어서 탭오프라고 그래가지고 안을 딱 뚜껑을 열면 부스가 그냥 쫙 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 전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겁나죠. 그 바로 부스로 바로 연결되는 탭오프 같은 것이 바로 실 타입 덕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레도덕트는 그런 플러그인처럼 인출되는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쪽에 뭐 6이 있어요. 6 가보니까 뭐 있어요? 스커팅 보드 덕트. 스커트가 치마죠. 치마. 그러니까 치마는 이렇게 항상 땅에 질질 끌리게 입는 게 정상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굽돌이라고 하는 데 있죠? 이 굽돌이에 연결되는 우리가 말하는 기기들은 어때요? 기기들이 제가 한 가지 참 그 면접할 때 하나 더 여쭤본 게 있어요. 콘센트는 왜 바닥에서 300 위치에 설치합니까? 여러분 당연하잖아. 그죠? 코드 길이를 짧게 하기 위해서죠. 당연한 거죠. 자, 콘센트를 사람 키 높이 해놓으면 제가 참 그렇게 물었어요. 이거 낮게 놓으면은 애들이 젓가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감전되고 위험한데 왜 그걸 거기다 둡니까? 기기 코드가 짧게 하기 위해서 이래 말해야 되는데 자기도 많이 헷갈린가 봐. 위에 놓은 게 훨씬 안전한데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놨을까? 언뜻 대답하시는 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이제까지 전기를 오래 했는데 기준에 나는 그렇게 한 걸 못 봤습니다. 그러면 전등은 천장에 다는 게 기준입니까? 전등 바닥에 달잖아요, 전등도. 아니, 콘센트 천장에 안 달아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5년 이상 전에 주공아파트 입주하신 분. 전등 하나도 안 달아줬어요. 천장에 로젯 콘센트라고 그래가지고 콘센트 하나씩 달아줬습니다. 제가 좀 많이 나이가 먹었나 봐요. 저 옛날에 그런 집에 들어가서 입주를 했는데 그건 위치화가 기준이 아니죠. 즉 바닥에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어떤 기기적인 목적이죠. 이게 바로 그거예요. 이 바로 스커팅 보드 닥트라는 것은 바닥에서 인출 성능이 가장 좋은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IT 장비들, 그 다음에 컴퓨터 이런 것들을 쓰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 이 다도 닥트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은 비교적 어떤 작업대 이런 곳에 타스크라고 해야 되겠네요. 이런 곳에 적응되도록 하는 것이다. 자, 이후에 가보시죠. 여기 가보니까 뭐 있어요? 케이블 트레이. 그죠? 이것을 그 유럽에서 용어는 케이블 레이스웨이입니다. 물론 레이스웨이라는 게 미국에서 쓰는 거와 좀 달라요. 미국의 레이스웨이는 배관을 기본적으로 레이스웨이라고 해요. 물론 어떤 뭐 이렇게 그 뭐라 그러나 그 형광에 넣어서 보내는 것도 레이스웨이라고 하고 하여튼 배관 형식으로 해서 보호를 하는 것을 레이스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럽은 트레이를 레이스웨이라고 해요. 트레이를. 자, 요게 뭐예요? 5번. 이게 우리가 말하는 덕트죠. 그죠? 여기다 와이어 넣으면 와이어 덕트. 케이블 넣으면 케이블 덕트. 근데 와이어는 대부분의 덕트에 안 넣습니다. 왜냐? 이 덕트는 기계적인 보호를 행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기계적인 보호를 행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왜? 여기 이 안에 뭐 쥐도 들어갈 수 있고 바퀴벌레도 들어갈 수 있고 여러분 바퀴벌레가요 플라스틱도 잘 긁어 먹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케이블을 위주로 쓴다. 그래서 항상 와이어 덕트란 말을 안 씁니다. 여러분 IEC 규격에 보시면 대부분이 다 케이블 덕트라고 돼 있죠. 그리고 이건 뭐예요? 이 책에만 있는 시스템인데 여러분 배선을 갖다가 프리 와이어링을 해두는 게 최근 추세예요. 여러분이 회사에서 여기 지금 앉아 계시다가 진급을 하셔가지고 저 뒤로 가셨어요. 그 다음날 저 뒤에 책상으로 가니까 전화를 한다고 한 일주일간 전화 옮기다가 끝나. 여러분 우리 10년 전에 그랬잖아요. 지금은 어때요? 그냥 거기서 받으면 그 번호 클릭하죠. 어떻게 해서 클릭해요? 미리 모든 배선이 끝나 있죠. 그래서 어디서 해요? 저 밑에 교환해서 컴퓨팅으로 해서 단자 번호만 바꿔주면 끝나잖아요. 여기 1번에서 3번으로 가셨다. 1번에서 3번으로. 오케이. 아침에 와서 거기 전화 받으면 그냥 끝나잖아요. 이 케이블링이 바로 뭐냐면 강전도 이렇게 해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도 이 선행 배선을 하는 강전 케이블링 시스템이 이제 많이
뭐 신기술이니 해서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게 소켓이에요. 여기서 분기를 해서 빼거나 넣거나 하면서 여기 회로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데 나 얘에서 얘 꺼질 때는 안 꺼지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럼 고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누가 해결해 준다? EIB 시스템이 해결해 준다. 여기 이제 뒤에 가서 EIB 선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선전이 아니고요. EIB 시스템은 유럽에서 버스 시스템으로, 버스 자동, 건물 자동화 시스템으로 표준으로서 활용을 해서 전기적인 질을 높이자는 거기 때문에 굳이 뭐 그렇게 장사 속으로 안 봐줘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스위치가 있어요. 스위치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어떻게 돼 있어요? 표면에 살짝 매입돼 있죠. 이걸 플러스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이건 어때요? 그냥 노출돼서 새들로 이렇게 묶어 내려왔죠?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노출 시스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여기 이제 답니다. 덕트에 대해서는 다 얘기 나왔는데 이 바닥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71페이지. 자, 노출 설치. 우리 다 알잖아요? 노출 설치. 여러분, 노출 설치는 언제 하나요? 기본적으로 배관에 대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을 때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습기. 두 번째가 폭발. 이 두 개의 우려가 있을 때는 반드시 노출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매입해놓고, 저게 셀까봐 여러분 마음이 놓여요? 여러분 집에 가스 들어올 때 벽에다가 매입해 들어옵니까? 가스 노출해 들어오죠. 똑같아요. 노출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노출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저 사람 좀 맞는 말이야 이렇게 쳐다보시는데 맞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매입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얇은 매입이에요. 여기서는 플러시 설치인데 플러시로 생각을 하시죠. 여기 플랫 웻 케이블은 뭐냐면 이게 플랫 웻 케이블이에요. 뭐냐면 케이블 자체를 이게 이제 이게 콘크리트 벽이에요. 근데 콘크리트 벽으로 안 두잖아. 여기 뒤에 마감할 거 아니에요. 그럼 플랫 웻 케이블을 이 마감하기 전에 여기다 딱 박아두는 겁니다. 그럼 마감하면 어때요? 웹 케이블이 살짝 매설되겠죠. 이런 형태예요. 근데 이것은 유연성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바람직한 거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플랫 웻 케이블이고요. 그 다음에 통신 케이블 관련돼 있는데 통신 케이블은 가능하면 매설하지 마라. 매설하지 마라. 왜? 통신 자꾸 바뀌고 변경 잦고 어렵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죠? 그 다음에 케이블 레이스웨이 트레이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트레이도 뭐 별로 볼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더 많이 알아요. 이거보다 훨씬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벽 천정용 케이블 덕트 이것도 우리가 많이 알잖아요. 자, 이 내용은 한번 여기 나오네. 여기 보시면 unfinished well 그러니까 마감이 채 되지 않은 웰을 그 벽에다가 이 플랫 웻 케이블을 싹 놓고서 마감해버린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매입 설치로 되어 있는데 이제 플러시 설치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은 노출 설치고요. 자, 케이블 트레이는 뭐 잘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케이블 트레이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케이블 트레이는 펀칭형입니다. 근데 케이블 트레이는 기본이 무슨 형이에요? 사다리형. 사다리형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채널형이라고 하는데 사다리형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허용전류라든가 이런 거 계산할 때는 사실 이 통풍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같아요. 펀칭형하고 같이 그냥 계산합니다. 누구 맘대로? 우리 기술자 맘대로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60364에 보면은 분명히 이게 다를 건데 자세하게 안 나와 있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그냥 악조건으로 우리는 보는 거죠. 그래서 보면 됩니다. 이건 가벼운 거, 이건 좀 무거운 거. 자, 덕트. 그죠? 이게 덕트예요. 뭐 이렇게 꺾이는 건 인 코너하고 이너 코너하고 이건 뭐 아우터 코너라는데
그리고 옆으로 썰치는 건 코너가 아니라 뭐 플랫 앵글 섹션이라고 하는 용어예요.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고요. 하여튼 덕트가 이렇게 천정과 건물의 구조물을 통과하면서 설치되는 것이다라는 데가 키워드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케이블 덕트 부속품. 끝을 막아라. 그죠? 여기에 코너는 코너 부품으로 해라. 이 덕트를 부품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연결되는 지점에서 그 포설되는 것이 거의 한 30%에서 40%가 감이 돼요. 그러니까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평면으로 덕트를 끝까지 쫙 깔면 여러분 덕트는 몇 퍼센트 깔아요? 그것부터 할 걸. 참. 이걸 놓쳤습니다. 여러분 덕트는 몇 퍼센트 포설하나요? 그죠? 조금 포설하죠? 뭐 어떤 사람은 많이 포설하면 40%까지 할 수 있다. 뭐 조금 포설하면 20%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 그러냐? 바로 이런 코너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코너가 보통 30% 이상의 감소계수예요. 코너에서. 포설이 안 됩니다. 이 반경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유율을 보는 거예요. 실제는 여유율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40% 포설해 놓으면요. 꽂을 데가 없어요. 전선 하나 꽂을 데가 없습니다. 부속품 그렇게 아주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좀 봐야지. 자, 스커트 보더 닥터부터 보겠습니다. 775페이지. 자, 아래 보면 5145에 스커트 보드 닥트라고 있죠? 스커트 보드 닥트. 우리는 이제 이걸 굳이 표현하면 뭐, 굽돌이형이다. 그래, 걸레바지형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부에 설치하는 형인데, 여기 보면, 키워드가 어떻게 냐면 밑에서 세 번째 줄. 벽과 마루 사이에 각을 이루어 설치되며, 신축, 기존 및 조리식 건물에 모두 적용될 수 있다. 이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기존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리노베이션을 할 때, 아니면 이사를 했는데, 다량의 전선이 가야 된다. 이럴 때 사용하기 좋은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벽 따라가면. 하여튼 뭐, 안 좋은 것도 있을 텐데, 하여튼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장 보세요. 보시면은, 이 그림이 있는 그 위에 보세요. 자, 스커트 보드 닥트는 바닥 카페트에 맞추어 여러 가지 컬러의 플라스틱으로 만든다. 바닥 카페트에 접착될 수 있는 커버가 이용될 수 있다. 자, 저 밑에 굽돌이에 이렇게 따라서 설치되니까 이 바닥하고 만나서 너무 차이가 나면 나쁘다. 그런데 유럽의 생활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우리처럼 뭐 그냥 콘크리트 바닥 아니면은 뭐 모노륨 이런 거 드물잖아요. 뭐 암스트롱 바닥 이런 거 드물잖아요. 유럽형 바닥은 되게 사무실이 되게 이 정도 수준으로 깔려 있죠. 되게 카페트. 카페트의 색이 뭐냐? 뭘 좋아하십니까? 그래서 빨간색 카페트 할 거다 그럼 빨간색으로 해드리고 파란색이다 하면 녹색으로 해드리고 뭐 이렇게. 파란색이면 파란색으로 해야지 녹색으로 합니까? 하여튼 뭐 녹색이면 녹색으로 그렇게 맞출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요게 바로 인출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내부에 그 유니트가 들어가서 전원을 인출하는 곳. 요거는 이제 그라운딩 타임 소켓 아웃렛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그렇게 저기 한 거 아닙니다. 여기 지금 접지선까지 같이 와 있다는 거죠. 여기 보면 요 하나하나는 이제 세퍼레이터고요. 요건 피더 덕트를 연결하는 커넥터고요. 근데 또 뭐 있을까요? 이건 코너. 왜 이건 이너 코너고 이건 아웃 코너인가? 돌려놓으면 똑같지 않은가 하여튼 그 생각을 하고 이건 엔드피스, 그러니까 겉에서 마지막으로 끼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렇게 부속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게 뭔 형이다 라는 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많이 쓰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스커트 보더형 덕트다. 그 다음에 5146이면 실형 덕트가 있어요. 자, 이것은 뭐라 그랬죠? 벽에 설치되는 거예요. 벽에 어느 정도 높이에 설치되는 것. 그래서 작업대나 아니면 필요한 곳으로 이렇게 인출구를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바닥으로 내려가서 전원에 연결되거나
위로 나와서 천정으로 가서 전원에 연결될 때 사용하는 것이죠. 전원에 인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면 뭐 옆방으로 가거나 그렇게 되겠죠. 뭐 접지가 대단한지 하여튼 꼭 접지를 하랍니다. 여기 보니까 요건 뭐 리테이닝 크립인 거 보니까 설치를 할 때 뭐 하여튼 조립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요건 세퍼레이터고요. 그리고 요건 이제 다도형. 다도형은 뭐라 그랬죠? 이렇게 아웃렛이 설치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간 소형이고요. 우리가 말하는 그 무슨 봉제 공장 이런 곳에 쓰는 거예요. 이 데도닥트를 일본에서는 팩토라인이라는 용어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용해 보신 분 있을 거예요. 여기는 이제 주가 디바이스 박스가 드디어 나오죠. 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박스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다도닥트를 쓰면은 뭐가 좀 흉한지 이 밑에다가 마감판을 넣어라. 마감판이 이제 영어로는 트림이죠. 가리개. 다른 말로 하면 화장 패널이라고 하는데 마감판. 대단한 건 아닙니다. 설치된 형태를 보여주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바닥인데요. 옆에 설치되거나 뭐 천정에 설치되는 덕트는 그렇게 중요한 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리고 이제 새로 나온 것이 스커트 보더가 있고, 그 대도형이 있고, C형이 있고, 또 이제 굽돌이형이 있었죠? 굽돌이형이 뭐였었죠? 스커트 보더 닥터였죠? 그런 형태들은 되게 이게 상징적으로 알아두면 되고, 혹시 덕트 시스템에 대해서 무슨 어떤 논지가 필요하거나 할 때는 이렇게 양념처럼, 그죠? 우리가 떡국 먹을 때 후추 안 넣으면 좀 맛이 빙빙, 떡국은 떡국인데, 뭐가 빠졌다. 이제 그런 때 이렇게 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바닥 시스템도 마찬가지인데, 바닥 시스템은 조금 이제 우리가 심각하게 보죠. 왜 바닥 시스템을 심각하게 보냐면, 바닥이 깨끗하면 사무실이 깨끗해요. 그래서 사무실의 설계의 표준은 바닥과 함께 시작됐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설계할 때는 무조건 콘센트는 벽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바닥에 부서장 자리가 어디 될지도 모르는, 좀 이제 나오겠습니다. 어디 될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창문 쪽에는 프로박스 한 개씩 놨어요. 왜? 여기 부서장이 오면은 거기서 전기라도 좀 제대로 써라. 그러다가 야, 프로박스 정도는 다 놔줘야 된다. 그래서 3m, 6m면은 보통 4개 정도, 3m, 3m 모듈을 정해서, 모듈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모듈 얘기하면 또 1시간 가니까, 설정을 해서 콘센트를 놨습니다. 그럼 어때요? 자리에 앉으면은 되게 3m 간격으로 놓으면은 뭐 되게 옆에 자리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옛날엔 자리를 어떻게 놨냐면 이렇게 뒤에 부서장서부터 이렇게 앞으로 쫙 이리 오너라 시스템이죠. 어이, 그럼, 네, 이렇게 쳐다보는 시스템입니다. 요새 시스템은 뭐예요? 마주보는 시스템이죠. 협력 시스템, 옛날에는 명령 시스템. 저쪽에서 손님이 오면 항상 제일 쫄병이 일어나서 어서 오십시오. 뭘 도와드릴까요? 부사장 찾아왔는데 여러분 저쪽에 계십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시스템이었죠. 그래서 그런 시스템대로 프로박스가 맞았어요. 그런데 자유로워진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뭐냐면 프리 오피스. 우리 오프닝 시스템, 오픈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지금도 책을 잘 보시면은 창문의 중심선에 벽이 갈 수 있다. 이런 말을 많이 나와요. 이 지금 유러피안 표준에도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창문의 중심, 이 부분에 아웃렛을 설치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보시죠. 자, 이게 우리 보통 동양 사람 기준으로 하면 6m가 모듈이에요. 6m. 기둥 최소가 대개 6m 정도가 기본입니다. 미국에서 배운 사람 표준은 7.2m. 이게 피트 기준이죠. 7,200 모듈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게 3.6이 되고 동양 모듈은 3.0이 될 겁니다. 여러분, 3m에 6m면은 그저 그냥 방 하나 안 나와요? 방 하나가 나오죠. 이게 뭐냐면
일본식 사고방식의 부서장 시스템이에요. 이렇게 문 달고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러면 창문을 이렇게 해도 꼭 한번 창문 보십시오. 기둥과 기둥 사이 가운데에 다 그냥 오픈해도 통창 만들어도 되는데 꼭 중간에 뭐 이렇게 내지를 좀 내려놓은, 채널을 내려놓은 게 많을 거예요. 요새 최근 건물은 안 할 수 있는데 과거의 직문으로 잘 보십시오. 이 뜻은 뭐냐면 혹시 경량벽을 쓰면 여기에 맞춰라. 그러면 천정의 등이라든가 모든 것도요, 다 이거에 맞춰서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모듈이 구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계를 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모듈이고 모델 플랜이라는 걸 설계합니다. 바닥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야, 6m면은 대개 한 4개 놔둬. 그러면 대개 하나씩 차지할 수 있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개념이죠. 3m 하면 적은 거 아니에요. 9스퀘어인데요. 여러분 사무실에서 과연 몇 평 정도나 사용하고 계세요? 건물에서 엘리베이터를 선정할 때 사무용 건물에서 몇 제곱미터마다 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고 엘리베이터를 산정하나요? 대개 한 10에서 15 그렇게 보죠. 전용 기준 할 때는 10 정도 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용부 포함해서는 한 15 정도를 보는 게 표준이죠. 한 사람이 차지하는 게 일본은 전용 기준이 6제곱미터예요. 우리는 통 크게 10 간다는 거죠. 왜? 여러분 일본에 가서 사무실 차지하는 거 우리 사무실은 전혀 달라요. 여러분 여기 파티션에 가시면 3m, 3.6m, 6m, 1.2m 모듈이 있어요. 일본 사람은 주로 쓰는 게 뭐냐면 1.2m 모듈 2개, 2.4를 써요. 우리는 모듈 뭐 쓰나요? 3.6 써요. 우리는 1.8짜리 2개를 써서 한 사람이 쓰는 거예요. 우리 사무실이요. 좁게 쓰는 데가 여러분 3m 모듈 쓴다니까요. 일본은 2.4 써요. 일본이 훨씬 우리보다 적게 씁니다.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설명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이 바닥은 굉장히 중요해요. 천정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 그전에는 천정과 바닥이 다 중요했어요. 부서가 생기면 무조건 칸을 막을 쳤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부서장이라고 해도 안 치잖아요. 뭐 뇌물 받을 일이나 뭐 요새 오픈 시스템에. 그러니까 다 오픈하잖아요. 부서장 자리 있고 파티션 하고 낮은 파티션. 그러니까 천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등이 좀 삐딱하게 달려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천장까지 올라가면은 등에 닿으면은 어떻게 등을 반을 잘라? 이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정에 감지기도 방마다 하나 들어가야 되지. 뭐 골치 아픈 게 많습니다. 스피커도 하나 들어가야 되지. 그런 것을 감안 안 해도 돼요. 지금 오픈 시스템에서는. 그래서 오픈 시스템일 경우에 천정보다는 바닥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앉을지 몰라 이제. 바닥을. 여기는 그전에는 여기는 파티션 할 수 있는 자리니까 좀 피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요. 놓는 대로 앉는 거지 뭘 그래요. 그래서 오픈 플랜이다. 오픈 플랜에서 어떠냐? 어디나 어디에서나 인출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바닥 시스템이 중요하게 됐다. 자, 바닥 시스템 예를 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대표적인 그 플러시 덕트 시스템인데, 플러시 덕트 시스템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이게 1차 콘크리트가 된 바닥이에요. 자, 우리가 기존에 있는 플로어 덕트를 조금 잊어버리셔야 돼요. 지금부터 하면은 이제 헷갈려. 기존의 플로어 덕트는 뭐예요? 아예 이 콘크리트를 부을 때 아래 배근과 윗 배근 사이에다가 덕트를 넣죠. 그죠? 플로어 덕트는 이렇게 합니다. 이게 밑에가 거푸집이고요. 아래 배근을 하고 윗 배근을 하면 아래 배근과 윗 배근 사이에 덕트가 들어가는 겁니다. 3웨이면 3웨이, 2웨이면 2웨이. 그렇게 하고 정션 박스는 요렇게 설치되고요. 이렇게 올라오죠. 그렇게 한 뒤에 나중에 마감을 이렇게 합니다. 그럼 되게 콘크리트 두께가 120. 그리고 마감 포함해서
130에서 150 사이에서 정해지는 겁니다. 이게 프로덕트의 기본에. 그런데 지금 유럽에서는 야, 이건 복잡하다. 이렇게 겁나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120까지 콘크리트를 붓는 경우도 없어요, 요새는. 요새 120 콘크리트 부시는 거 보셨어요? 요새 콘크리트 많이 뽑아야 100, RC일 때. 그 다음에 PC 구조라든가 아니면은 데크 플레이트 구조일 때는 50에서 75를 붓습니다. 데크 플레이트를 만약에 이런 상태로 데크로 갔다면 데크 60짜리면요, 위에 60 보여요. 그러니까 요거 토탈 120이에요. 요거 60분 되니까요. 요게 60짜. 요게 75짜리면 75 보여.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걸 넣는다고요? 어림도 없죠. 그래서 이 생각은 뭐냐면 만약에 어떤 지금 우리가 말하는 특허 부인 뭐 페로덱 같은 경우에는 80까지 구조가 되는데 그런 상태에서 이걸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때요? 이 상태가 된 상태에서 얇은 플러시 닥트를 넣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대개 25에서 30 정도. 아주 플러시형을 넣고 마감해서 떼우는 거예요. 마감해서. 자, 그 생각을 하시고 이걸 보자고요. 제가 이제 기존 거를 조금 접어두실, 그렇게도 틀린 건 아닌데, 앞으로는 아마 하시기 어려워요. 지금 그 정도 할 정도 돈이면 이중바닥 할 수 있어요. 자, 이 마감면에다가 덕트를 두는 게 아니고요. 이걸 헤더 덕트라고 하는데, 채널만 보내요. 마감면 두께가 50이면 50, 30이면 30, 20이면 20에 맞춘 채널을 보내요. 그런데 이 플러시 닥트 시스템은 헤더 닥터가, 지금 여기 보이는 헤더 닥터가 그대로 간선을 연결하는 겁니다. 그대로 EPS나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통로까지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중바닥이 생기는 시초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보다 조금만 더 뛰면 이중바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유로피안 마찬가지고 미국 마찬가지고 일본 마찬가지고 한국 마찬가지고 맨 뒤에 있는 80cm짜리 이중바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80cm짜리 이중바닥으로 제일 먼저 간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즉 오웨이 플로아라는 이름을 세계에다가 각인을 시킵니다. 오웨이 플로아라는 말이 나오니까 미국에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이거 좀 그렇다. 그걸 뭘로 바꾸자. 그래서 액세스 플로아는 너무 크고 우리도 이제 생각하는 거죠. 액세스 플로아 너무 크다. 오웨이만 가면 되니까 오웨이 플로아라고 하자. 오웨이 플로아. 그래서 생각하는 거죠. 미국에서는 레이지드 플로아라고 얘기를 하고 유럽에서는 뒤에 나오죠. 페이스 플로어 이런 얘기를 하죠. 그것도 몇 가지 용어가 나와요. 클릭하기 위한 전초전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너무 얇아서 앞장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얘가 메인 피스죠? 뚜껑 닫고 뚜껑 열었었잖아. 얘는 어때요? 쓰는 곳에 이렇게 아예 머리를 내밀고 있잖아요. 다른 거죠. 이건 뭐냐면 더 낮을 거예요. 얘는 마감의 그 역할보다도 요게 카페트고 요게 지금 마감에 대한 최소한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밑은 배선으로밖에 써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뭘 넣으면은 배선이 못 지나. 그럴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머리를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보면 여기 밀폐 메이킹이라고 되는 이건 뭐냐면 콘크리트를 플러시형인데 콘크리트를 요 면까지를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감을 하는데 여러 가지 마감이 있잖아요. 뭐 거기다가 뭐 본드는 그렇고 하여튼 뭐 마감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마감 방법 중에 이 밀폐 플러시형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 그 높이만 맞춰두고 그 높이에 맞춰서 콘크리트를 면에 맞춰 붓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좀 영구적인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그럼 문제가 뭐가 있냐? 자, 드디어 헤더닥터에 우리가 아까 여기서 얘기한 뭐가 나와요? 정션 박스 개념이 나와요. 왜? 보세요. 이게 헤더닥터인데 헤더닥터가 콘크리트에 살짝 붙일 수도 있다는 개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배선이 보이는 기본적인 헤더닥트 인출구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자,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게 헤더닥터면 어때요? 이 헤더닥터는 항상 열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정션 개념이 필요가 없었죠.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별얘기는 아니라는 건데 제가 별 얘기가 안 되니 심각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것은 반내립형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내립이 되기 때문에 헤더닥터에 기본적으로 정션 박스 개념을 가자면 이건 정션 박스 개념을 두는 반내립을 하기 때문에 이건 말 그대로 이제 프로 박스입니다. 이건 이제 실링부스 박스는 겁나죠? 그래서 이 아래 배근에다, 아래 층에다가 이 실링부스,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매입하는 거. 그럼 밑에서 보면 어때요? 무슨 철판 같은 게 아래쪽에 떡 붙어 있겠죠, 그죠? 이 박스가 있는 지금 여기, 요게 아래쪽에서 부착한 거예요. 이것은 철근에 부착할 수도 있고, 거푸집에 놓을 수도 있어요. 거푸집에 놓으면 밑에 층에서 보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리로다가 높이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배관이나 또는 플러스 닥터를 연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플로어 박스라고 보시면 돼요. 드디어 여기까지 하면 돼요. 유사바닥이라고 그러는데 유사바닥은 가짜 바닥은 뭐예요? 이중바닥이죠. 저 밑에 바닥이 있고 이 위에 가짜 바닥, 가바닥이라고 하는데 이중바닥 시스템입니다. 이중바닥 시스템은 어때요? 결정적인 게 여기 있어요. Control unit for low voltage. 이건 뭐예요? Central unit for low voltage. 이건 communication equipment. 그러니까 바닥에 뭘 놔요? 이게 뭐예요? 이게 분전반이죠. 소형 분전반. 소형 분전반을 둘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둘 수 있느냐? 이 분전반을 여기 안 들어가고도 제어할 수 있다. 뭘로 제어할 수 있느냐? 뭘로 제어할 수 있었죠? 빌딩 컨트롤 시스템, ERD 시스템으로 제어할 수 있었다. 다음 시간에 잠깐 요거 하고요. 2시간만 하라고 그래요. 뒤에 하여튼 다음 시간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